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터넷을 이용하실 때 어떤 브라우저를 쓰시나요? 보통 웹브라우저를 구글 크롬으로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맞춤 설정 및 제어 메뉴를 잘 모르시거나 거의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크롬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맞춤 설정 및 제어 메뉴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을 실행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크롬의 맞춤 설정 및 제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 탭과 새 창이 있죠. 자, 새 탭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탭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새 창을 실행하게 되면 창이 이렇게 하나 더 나오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거는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트롤 T, 컨트롤 N만 외워두시면 새 창과 새 탭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시크릿 창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내가 접속했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는 새 시크릿 창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고 시크릿 모드로 전환이 되죠. 자, 그러면서 방문 기록이라든지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양식에 입력한 정보 이런 것들이 모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 브라우저 상태에서 은행 같은 데에 들어가서 또는 회원 가입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정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전부 쿠키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분석을 해서 비밀번호나 계정을 또 알아내죠. 자, 그래서 왠지 찝찝합니다. 그럴 때는 안전하게 이렇게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전부 기록이 되지 않겠죠. 자, 일반 브라우저 상태에서 여기 누르시면 방문 기록이라고 있어요. 자, 이 방문 기록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접속했던 사이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시크릿 창을 이용을 할 때 방문 기록은 아예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외부에서 브라우저 이용하실 때는 꼭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 사이트들을 찾아가고 검색을 하셨을 경우에 여기 있는 방문 기록 메뉴에 보시면 그동안 찾아봤던 사이트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최근에 닫은 탭이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디바이스명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PC에서 쓰는 크롬 브라우저의 계정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쓰는 구글 크롬 계정이 동일할 경우에 검색한 기록들이 전부 동기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디바이스에서 검색한 방문 기록이 여기도 나오고요. 지금 컴퓨터에서 방문한 기록들은 또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동기화되면 스마트폰과 PC에서 이용했던 사이트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최근에 닫은 탭이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탭 7개라고 있죠. 자, 위에 있는 최근에 닫은 탭은 이런 것들이고요. 자, 여기 있는 탭 7개는 창을 복원할 수 있는 방문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창 복원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그 창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이 탭들은 금방 아예 창을 닫아버리면서 탭들이 전부 닫힌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방문 기록으로 아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방문 기록이라고 있죠. 자, 방문 기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자, 어떤 사이트들을 전부 검색을 했는지 전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내가 방문했던 곳들을 보여주기 싫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위에서 삭제를 해주면 해당 사이트에 방문했던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우측에 있는 해당 사이트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든 삭제를 하실 수 있는데 이쪽에서 체크를 해서 삭제를 하시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개를 삭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른 기기의 탭이라고 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롬 계정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따로 있을 때 그 디바이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게 지워진 상태인데요.
여러분은 계정을 동일하게 쓸 경우에 여기에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라고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사용한 기록이라든지 쿠키 및 기타 사이트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그 기록도 전부 쿠키에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캐시된 이미지 파일이죠. 여러분이 사이트를 하나 열어서 볼 때 그 사이트에 들어있던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캐시 파일에 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4시간, 7일, 4주 상관없이 모두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죠. 자,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아예 사용 기록 삭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자, 고급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비밀번호 및 기타 로그인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삭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러분이 인터넷 쓰시면서 뭐 다운로드 받는 경우 많죠. 이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들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웠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취소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필요 없으면 이렇게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된 폴더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폴더 열기 눌러주시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지난달에 받았던 거, 올해 초에 받았던 거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필요 없으면 전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으면 전부 지워주는 게 좋겠죠. 이게 전부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이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은 북마크가 있습니다. 이 북마크는 내가 자주 가는 곳이라든지 나중에라도 한번 방문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을 미리 북마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쉽죠. 자, 지금 이 북마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탭을 북마크에 추가하거나 모든 탭을 북마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열려 있으니까 현재 탭을 북마크에 추가하면 북마크에 추가가 되겠지만, 자, 여러 개의 탭이 동시에 열려 있을 경우에는 모든 탭 북마크 해주시면 여기에 지금 열려있는 모든 탭들이 전부 북마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북마크 바 표시죠. 자, 이 북마크 바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북마크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기본 북마크라는 것은 자, 여기에 북마크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물론 여기 공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것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공간이 되는 구역까지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북마크 관리자가 있어요. 이 북마크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북마크 한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고요. 지우고자 하는 북마크는 우측에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RL을 복사한다든지 또는 이 북마크를 창이나 탭에서 열 수가 있겠죠. 시크릿 창으로도 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 북마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북마크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IB96 하고 쓰면 여기 바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라고 있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크롬에서 이용을 하신 북마크 말고 익스플로러라든지 엣지 이런 곳에서 사용한 북마크도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사용 기록, 북마크, 저장된 비밀번호, 검색 엔진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해주시면 바로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마크들이 이 크롬에 같이 포함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브라우저 이용을 하실 때 이 글씨들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하시거나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글꼴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키워줄 수가 있죠. 지금 이것은 강의 화면이라서 이미 좀 확대가 된 상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모니터의 해상도가 좀 높아서 너무 글씨가 작게 보인다 할 때는 여기서 글꼴 크기를 아예 키워주시면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는데 모니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탭이라든지 아래에 있는 작업 표시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가려 보여서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글꼴 크기 옆에 전체 화면 표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필요 없는 탭이라든지 또는 작업 표시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싹 다 가려줍니다. 그러면
아예 화면 가득히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이것도 편리하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취소하실 때는 F11 버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웹페이지를 볼 때 이 자체를 프린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맞춤 설정 또 들어가시면 인쇄라고 나오죠. 자, 인쇄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보는 웹페이지를 프린터가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프린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린터가 연결돼 있지 않은데 이 페이지 자체를 저장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것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 전체 페이지를 PDF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흑백 프린트이기 때문에 이게 흑백으로 나오는데 컬러 프린터는 컬러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웹페이지도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송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TV에 크롬캐스트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지금 보는 이 구글 크롬 화면을 TV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케이블 TV를 보실 때 셋탑박스가 있으시죠? 그 셋탑박스에 크롬캐스트가 아예 설치가 되어 있는 셋탑박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전송 버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구글 크롬 화면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전송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셋탑박스나 크롬캐스트가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U+를 쓰는데 셋탑박스에 구글 크롬캐스트가 기본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사용 가능이라고 나오죠. 자, 바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바로 전송 중지라고 나오고 TV에서는 바로 저렇게 나오죠. 지금 PC에서 보는 크롬 브라우저가 TV로 그대로 전송돼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제가 브라우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TV로 그대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지 않고 TV를 보고도 이렇게 작업들을 하거나 검색을 하고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 상단에 보시면 다른 화면의 표시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훨씬 큰 화면으로 보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 장점은 자, 이렇게 누르셔서 유튜브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로 들어왔는데 계속 보이는 것은 이 탭이 보이죠. 지금 여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전송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탭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그대로 전송을 해서 보려면 똑같이 맞춤 설정 및 제어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전송을 또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 중지, 다시 사용 가능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이 유튜브 탭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기에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연결됐다고 다시 한번 뜨죠? 자, 플레이 해볼게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유튜브를 이렇게 플레이를 TV로 했을 경우에는 PC에서는 정지 화면으로 나오고요. 실제 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은 TV에서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여기서 재생 중지를 누르면 TV에서도 재생 중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TV에서도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시키는 것은 여기서 그대로 다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자막을 누른다든지 끈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간단하게 PC에서 TV로 유튜브를 전송을 해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편리한 기능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찾기인데요. 자, 이 찾기는 단축키를 외워두세요. 자, 여기서 내가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이 필요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보려면 힘들죠. 자, 그때는 컨트롤 F 누르셔서 자, 여기서 원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바로 6개 중에 1개라고 해서 나오죠. 자, 지금 여기에 보이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면 그 다음 또 나오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게 됩니다. 순서대로 보여지게 돼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상에서 원하는 단어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런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원하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찾아보고 싶어요. 저장을 해두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도구 더보기라고 있죠. 자, 여기에 가시면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고요.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이 나오고 웹페이지 HTML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웹페이지 단일 파일, 웹페이지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그림부터 텍스트까지 모두 저장해주는 게 전부고요.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 구성만 보여주는 거는 HTML만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그림이라든지 여기 있는 텍스트까지 전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전문적으로 웹 작업을 하는 게 아니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림을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합니까? 여기에 우측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도구 더보기 가시면 바로 만들기 있죠. 이 바로 만들기를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더블 클릭 한 번으로 이 페이지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어때요? 제목이 나오고 바로가기 표시 나오죠? 자,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지금 웹페이지는 닫아줄게요. 자, 그 다음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열리게 되겠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꼭 즐겨찾기 추가 안 하시더라도 저런 식으로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시면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익숙해져야 하는 개념이 디렉토리 또는 경로의 개념입니다. 적어도 폴더나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PC에 저장되는 경로의 개념과 파일, 폴더, 확장자, USB 메모리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 디렉토리의 개념을 아시려면 드라이브를 알아야겠죠. 자, 컴퓨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작업한 것들 또는 OS들이 저장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HDD 또는 하드디스크라고 부르죠. 그 하드디스크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보면 탐색기 버튼이 있죠. 자, 이 파일 탐색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좌측에 내 PC라고 나오게 되죠. 그 내 PC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공간들이 나오게 되겠죠. 또는 바탕화면에 열려있는 어떤 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휴지통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게 되면 이 탐색기와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내 PC를 열어보시게 되면 그 안에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드라이브를 열어보시게 되면 그 드라이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폴더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폴더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들 폴더 아시죠? 서류철하는 폴더 똑같은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이게 전부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다시 또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파일이 있고 또 폴더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안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죠. 이것을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또는 경로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내가 저장한 파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할 때는 드라이브 명부터 써서 차례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C 드라이브 안에 kings라는 폴더 안에 KOS라는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있는 거죠. 자, 이 드라이브는 주로 OS만 저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파일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아래쪽에 보면 새 볼륨 2라고 해서 나오죠. 자, 저는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한 파일이라든지 이런 강의, 녹음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따로 저장해 놓은 드라이브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걸 열어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스 포토라는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제가 강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여기에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드라이브와 폴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디렉토리 또는 경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속성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일반이라는 탭이 있고 공유, 보안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 탭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위치라고 나오죠. 이 드라이브 바로 아래 들어가 있는 폴더가 되겠네요. 그리고 종류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드라이브 바로 아래에 들어있는 폴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파일을 우측 버튼 클릭해서 속성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 드라이브 안에 자, 여기에 무슨 표시예요? 우리가 원 표시 같은 거 할 때 이거 많이 쓰죠. 자, 이 원 표시는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옆이나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표시는 경로의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 안에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 안에 서류가 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폴더 안에 어떤 서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폴더명을 쓰고요. 그 다음 슬래시나 또는 여기 있는 원표시 둘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써주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쓰고 점 찍고 그 다음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붙었으면 헷갈려서 파일명인지 폴더명인지 또는 경로명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폴더 안에 폴더, 그 안에 폴더 이렇게 있을 경우 그 폴더마다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폴더 안에 무슨 파일. 자, 이게 중간을 끊어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자, 원 표시나 슬래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경로가 지정되게 됩니다. 자, 이게 디렉토리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은 폴더는 뭘까요? 파일이나 폴더를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폴더를 새로 생성하실 때는 뭐 폴더 아니던 드라이브든 바탕화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원하는 곳에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새 폴더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여기에 폴더명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연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연습 썼습니다. 자, 이 연습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블 클릭하시면 비어있는 상태죠. 자,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폴더를 문구점에서 사왔어요. 사오면 그 폴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자, 그런데 폴더 안에 또 여러 가지로 좀 나눠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폴더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폴더를 계속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를 열고 이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을 해서 카테고리를 분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 폴더명을 바꾸고 주고자 할 때는 그 해당 폴더 선택하고요. 키보드에 F2 누르면 이렇게 반전됩니다. 여기다 내가 원하는 이름을 새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파일이나 폴더가 이제 필요 없어요. 버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고 휴지통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없어졌죠? 자, 꺼낼 때는 휴지통을 다시 여시고요. 그대로 끌어다가 바깥으로 빼놓으시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버리고 다시 복구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장 장치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저장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저장 장치가 있을 경우 같은 저장 장치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복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동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바탕화면에 이 파일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컴퓨터의 OS는 뭐죠? 윈도우 10이죠. 자, 이 윈도우 10이 이 컴퓨터가 작동되게 하는 모든 기본적인 작업들을 해주는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OS라고 부르죠. 이 OS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컴퓨터가 아예 작동을 하지가 않겠죠. 지금 이 컴퓨터 OS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C 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OS가 C 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바탕화면과 관련된 것도 전부 이 C 드라이브에 있다는 뜻이에요. 컴퓨터가 작동하고 보는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OS가 설치된 드라이브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C 드라이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라고 나오죠. 자, 이 사용자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공용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또 하나가 보이죠. 이것은 제 계정이고요.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공용 다운로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또 제 계정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바탕화면이 있죠. 예, 지금 여기 있는 바탕화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 관련된 내용도 전부 OS가 설치된 C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연습 폴더를 들어다가 이 C 드라이브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드라이브에서 같은 드라이브로 가는 거는 전부 그냥 이동이에요. C 드라이브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 C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디렉토리 여러 가지 폴더가 보이겠죠? 자, 이 연습을 잡고 여기다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들어와요. 그렇죠? 하지만 자, 좀 전에 본 사용자 안에 들어가서 제 계정 폴더 안에 들어간 바탕화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연습이라는 폴더 없어졌죠?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라는 폴더 안에 자, 제 계정 안에 바탕화면 안에 들어있던 거를 어디로 뺐죠? C 드라이브 안으로 뺐어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서랍 폴더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다시 바깥으로 빼면 다시 나오죠. 자, 이것은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동 말고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는 드라이브가 다른 곳에 가져갈 때는 무조건 복사가 돼서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E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연습을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 새 볼륨 2로 복사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얹어주시면 복사가 돼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다를 경우에는 복사, 같은 드라이브 내일 때는 폴더, 디렉토리 상관없이 이동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걸 복사했다가 여기를 다시 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 써져 버리겠죠. 또 복사가 돼서.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 지우실 때는 그냥 딜리트 키를 한 번만 눌러주셔도 지워지게 됩니다. 자, 컴퓨터를 처음 배우실 때 이 디렉토리 개념을 배우지 않고 배우시기 때문에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 디렉토리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일 확장자가 되겠어요. 자, 제가 하나 폴더를 만들었죠. 자, 이것은 파일이 아니고요. 폴더예요, 폴더. 우리가 실제 작업한 파일과 폴더는 다른 개념입니다. 서랍에 업무용 폴더를 여러 개를 꽂아놨을 경우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폴더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름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폴더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일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파일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름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파일을 우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속성을 들어가 보면 일반 탭 열어보시면 파일 형식이라고 나오고요. 텍스트 문서라고 나오죠.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걸로 작성됐느냐에 따라서 점 하고 뒤에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확장자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어요.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표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워드 프로그램을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워드 문서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름을 쓰겠죠. 테스트라고 썼어요. 테스트.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테스트라는 파일이 어떤 것으로 제작됐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자동으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죠. 컴퓨터는 바보예요. 자,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워드 프로그램 또는 HWP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이라고 뒤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hwp라고 써주는 거죠. 자, 이거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붙입니다. 윈도우 10에서 알아서 붙이는 거고요. 저는 이 앞에 파일명만 써주면 되는 거죠. 뒤에 이 확장자 부분 있죠? 확장자라고 합니다. 확장자, 해당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OS에서 알아서 붙여줍니다.
.hwp라는 이 확장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파일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에는 이 확장자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안 붙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지 실제 이 속성 창을 열게 되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컴퓨터 기초라고 나오고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속성 창을 여니까 뒤에 뭐라고 붙어 있죠? .txt라고 붙어 있죠. 이것은 텍스트 파일에 붙는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txt가 붙으면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txt로 붙은 파일은 스마트폰, 컴퓨터 가리지 않고 전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파일을 볼게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또 속성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파일 형식이 뭐예요? jpg 파일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확장자가 뭐라고 붙어 있죠? .jpg. 자, 이거는 그림에 붙는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jpg는 뭐 거의 사진의 표준처럼 된 그런 저장 형식인데요. 자, 그런 식으로 저장할 때는 뒤에 확장자가 jpg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확장자만 보고도 이게 무슨 파일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파일은 뭘까요? 자, 이거는 우측 버튼 누르고 다시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mp4 파일이라고 붙고 .mp4라고 돼 있죠. 이것은 영상 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확장자만 보고도 이 파일이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당연히 이 확장자를 보고 이 파일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jpg, txt, mp4 이런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확장자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저장을 할 때 전부 다 다른 방식, 다른 확장자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확장자도 다 보였어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확장자를 지워버리게 되면 이 파일 자체를 열 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못하도록 확장자를 이렇게 아예 가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보려면 다 또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이름만 보시는 게 낫겠죠. 확장자가 궁금하실 때는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 속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폴더에는 확장자가 붙을까요? 이 폴더는 안 붙죠. 자, 이 폴더는 실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파일들을 묶을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준 일종의 가상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폴더는 확장자가 없습니다. 실제 저장되는 것은 폴더라기보다는 이런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USB에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파일 탐색기를 또 엽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내 PC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USB 메모리를 꽂게 되면 내 PC 디렉토리 아래에 USB 드라이브가 뜨게 됩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 USB 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파일을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지금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거 들고 그대로 그냥 얹으면 되겠죠. 자, 또는 여기에 직접 얹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얹으면 바로 복사가 되고요. 자, 필요 없으면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도 딜리트 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지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USB 안에 있는 파일도 클릭 드래그해서 이쪽에 꺼내놓고 복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USB 메모리를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 자, 소리가 나면서 USB 드라이브가 바로 열리게 되죠. 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USB 메모리를 내 컴퓨터에서만 쓰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들고 외부에 나가서 다른 곳에 꽂았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 그 USB 메모리에 바이러스가 없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죠. 자, 만약 그 USB 메모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USB 메모리를 꽂았을 때 이렇게 바로 열리게 되면 내 컴퓨터는 이미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았을 때 이렇게 자동 실행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뜨는 분은 반드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설정 들어오시면 장치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좌측에 보면 자동 실행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누르세요. 그러면 우측에 자, 모든 미디어 및 장치의 자동 실행 사용에 켬으로 돼 있죠.
자, 보시면 메모리 카드라든지 뭐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건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안 열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동식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자, 폴더를 열어서 파일 보기, 파일 탐색기에서 아예 그 USB 메모리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걸 누르시고요. 매번 확인으로 바꾸세요. 자, 그러면 이제 USB 메모리를 꽂게 되면 확인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꽂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동식 드라이브에서 할 작업을 선택하려면 선택하라고 하죠. 자, 이걸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폴더를 열어서 파일 보기를 해버리면 바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무 작업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 탐색기 여신 다음에 여기서 해당 USB 드라이브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팝업되는 메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를 반드시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검사를 해줘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없는지, 해킹의 위험이 없는지 전부 검사를 해주겠죠. 자, 물론 시간이 약간 걸리죠. 하지만 안전하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특히나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협이 없습니다.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USB 메모리를 열어서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안으로 복사를 하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윈도우 10의 작업 표시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 표시줄에는 의외로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그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 10 이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우측이나 하단, 좌측, 상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고 가독성이 좋은 위치에 옮겨 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작업 표시줄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작업 표시줄을 잠궈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고정되게 됩니다. 자, 마우스 조작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이게 막 우측에 붙고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아예 이렇게 잠금을 해줘버리면 하단에 고정이 되게 되겠죠. 또는 상단이나 좌우측에 고정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계속 보여서 프로그램이나 웹 서칭할 때 불편해요. 그럴 때는 감춰줄 수도 있죠.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켜주시게 되면 바로 숨겨지죠. 마우스를 하단으로 가져가서 붙이면 나오고 바깥으로 꺼내면 숨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윈도우 창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끄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작업 보기 단추 표시, 자,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끄면 여기 있던 거 없어졌죠? 다시 키면 여기 있던 거 나타나죠? 자,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 컴퓨터에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어떤 파일로 작업을 했는지를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작업 보기 기능이 편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고 웹브라우저도 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화면에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해야 될 경우에 이거 썼다가 왔다 갔다 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창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작업 보기를 누르시고요. 새 데스크톱을 하나 만드세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포토샵을 실행하는 겁니다. 아까 데스크탑 화면에서는 엑셀을 실행하는 거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데스크톱 1로 갑니다. 자, 여기서 엑셀도 종료하고요. 여기는 웹브라우저도 종료할게요. 자, 여기서 포토샵을 실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작업 보기를 누르시고요. 데스크톱 2를 하나 더 엽니다. 자, 여기서는 웹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자, 웹에서 여러 가지 검색들을 하고 작업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데스크톱 3을 만듭니다. 그렇죠? 자, 3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워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스크톱 1에는 포토샵이 있고요. 2에는 웹브라우저가 열려 있죠. 3에는 워드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데스크톱 화면에서 동시에 열지 말고 데스크톱 화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해당 작업을 하는 곳에 가서 그것만 이용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워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워드만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웹서핑을 하면 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웹서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포토샵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포토샵이 실행되어 있는 데스크톱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왔다 갔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안 쓰시는데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자, 필요 없으실 때는 이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X라고 나오죠. X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남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한꺼번에 다 열려 있게 되겠죠. 자, 이 데스크톱 화면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속도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한 화면에서 여느냐, 따로따로 열어놓느냐의 차이밖에는 없죠. 자, 그 다음 웹 브라우저나 또는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할 때 여러 개의 창을 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마구 겹쳐서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가려서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좀 더 간편하게 창들을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작업 표시줄에 우측 버튼 누르고요. 계단식 창 배열,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이렇게 세 개 중에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창이 열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계단식 창 배열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열려있던 창들이 간편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로 정렬을 보기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로 정렬 보기로 하면 세로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창들이 많이 열려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열려있는 창들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윈도우 10의 편리한 시작 메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윈도우 10에서 시작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찾거나 여기 있는 바로가기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시작 메뉴 창을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좀 더 넓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바로가기도 내가 나름대로 변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도비 앱들만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서 얹어주시게 되면 어도비 앱들만 따로 모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바로가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또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모아놓고 우측 상단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어도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묶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열더라도 간단하게 내가 모아놓은 것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정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런 것들도 관리라고 해서 여기다 미리 빼놓으시면 일일이 찾아가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죠.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이쪽에서 찾아보시고 하시는데 자, 이게 작을 때는 또 귀찮죠. 이거를 한꺼번에 큰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설정 치셔서 설정 연 다음에 여기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시작이라고 메뉴가 보이죠? 이 시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전체 시작 화면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로 나오게 되죠. 시원하게 한꺼번에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앱들을 볼 때는 여기 아래에 모든 앱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앱들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석에서 작게 보는 게 불편하실 때는 아예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놓고 보시면 금방금방 찾아줄 수가 있죠. 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 버튼을 다시 누르시든지 아니면 키보드에서 ESC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은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알파벳을 쳐서 해당하는 앱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
눌렀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실행하는 크롬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뭐 레코더, 캠타시아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것은 모두 상태고요. 여기 앱을 누르면 앱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문서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전부 찾아주게 되고요. 웹을 누르면 웹에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C로만 쳤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웹페이지가 열리고요. C에 관련된 걸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앞으로는 파일 찾으실 때 일일이 가서 찾지 마시고요. 여기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여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알파벳만 쳐서 찾도록 하세요. 윈도우 10의 작업 관리자에서 컴퓨터의 기본 사양을 확인하고 설치된 여러 가지 기기들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는 작업 표시줄의 우측 버튼 누르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작업 관리자를 아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작업 관리자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줄 중에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눈에 보여주게 되겠죠.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장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높은 CPU 이용률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은 삭제를 하시든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나 뭐 해킹 관련 툴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CPU 사용률이 20, 30%를 훌쩍 넘어서 뭐 50%, 6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셔야겠죠. 이건 저는 지금 녹화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일 높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PU 사용률도 보도록 하세요. 자, 내가 쓰지 않는 건데도 GPU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내 컴퓨터를 매개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일종의 계산기 같이 내 컴퓨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커가. 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일단 잘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네트워크 사용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다운을 받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사용률이 높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옆에 보면 성능이라고 나오게 되죠. 성능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CPU,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GPU 이렇게 나오게 되죠. CPU는 내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머리에 해당하는 CPU가 되겠습니다. 자, 가끔 컴퓨터 뭐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가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의 사양 자체를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본인 컴퓨터의 사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PU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600X라고 나오죠. 6코어라고 나오게 되겠죠. 코어와 스레드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코어는 실제 계산기가 6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스레드는 이게 논리 프로세서예요. 스레드, 논리 프로세서는 이거의 2배가 되죠. 자, 이건 뭐냐면 계산기 하나를 2명이 동시에 쓰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끝낸 다음에 옆에다가 계산 결과를 쓸 때 다른 사람은 그걸로 또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코어를 둘이서 나눠 쓰는 겁니다. 동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CPU를. 자, 이게 코어와 스레드가 되겠는데 여러분 CPU의 코어와 스레드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CPU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메모리 누르시면 지금 설치된 메모리 용량이 나오게 되고요. 디스크 보시면 어떤 디스크인지, 그 다음 여기도 어떤 디스크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디스크마다 밑에 용량이 나와요. 그렇죠? 요거는 대략 500기가 정도 되네요. 그죠? 그 다음 요거는 USB 드라이브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넷이죠. 이거는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이더넷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GPU가 되겠네요. 이게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본인 그래픽 카드 사양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GPU 메모리는 8기가. 그렇죠? 자, 이 그래픽 카드는 똑같은 카드라도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 용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명과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CPU, 메모리, 디스크,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까지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양을 얘기해야 될 때는 간단하게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윈도우 10의 배경화면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에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한 후에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제일 위에 현재 배경 상태가 보이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사진, 단색, 슬라이드쇼라고 나오죠. 사진을 주시게 되면 배경화면을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사진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색이 있죠. 복잡한 배경이 싫으실 경우에는 아예 단색조 사진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이 전부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사진 한 장당 30분씩 보여지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기본 설정으로 바꾸실 때는 사용자 사진 선택 중에 여기 기본 사진이 있죠.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원래 나오던 윈도우 기본 배경 화면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일 새로운 배경 화면을 얻기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본 배경 화면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분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설치해 주시게 되면 바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 배경화면 월페이퍼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아래쪽에 보면 잠금화면이 있죠. 잠금화면 배경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추천으로 해놨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이나 슬라이드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윈도우 추천으로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매번 잠금 화면에 진입할 때마다 다양한 세계 곳곳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매번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윈도우 추천으로 잠금 화면 설정은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잠금 화면의 빠른 상태를 표시할 앱 선택이라고 나오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지정을 해두시면 바로 진행이 되겠죠. 그 대신 이 표시할 앱은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기본 앱만 가능합니다. 눌러보시면 저는 지금 일정만 잡아놨죠. 그러면 잠금화면 상태에 날짜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알람 및 시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메일이라든지 날씨, 메모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죠. 잠금화면 그냥 쓰시는 분 많은데 잠금화면의 빠른 상태 앱에는 알람 및 시계라든지 또는 일정, 날씨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으시면 잠금화면으로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없음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로그인 화면에서도 이왕이면 이렇게 배경 그림이 나오면 좀 좋겠죠. 이래서 이런 것들도 꼭 켜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걸 끄게 되면 로그인 상태에서는 윈도우의 기본 배경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배경 화면과 잠금 화면의 배경 화면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0의 네트워크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윈도우 10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인터넷으로 파일을 다운을 받는다든지 또는 작업을 하면서 윈도우 10에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대역폭을 늘려줌으로써 인터넷의 속도를 훨씬 더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고급 옵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전송 최적화라고 나와요. 자, 이 전송 최적화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이 전송 최적화 창의 아래쪽에 또 보시면 고급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급 옵션 들어가세요. 자, 고급 옵션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절대 대역폭과 측정된 대역폭 비율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윈도우를 업데이트할 때 컴퓨터 자원이 업데이트에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느려지는 건데, 자, 여기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업데이트는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 있겠지만 컴퓨터 작업에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자, 절대 대역폭은 무조건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인터넷 속도를. 그런데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가 않죠. 어떤 속도인지 모르고 작업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무조건 고정을 시키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측정된 대역폭 비율, 즉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작업에 영향이 적도록 비율을 아예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아래 보시면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밴드폭의 양을 제한합니다 라고 하죠. 이 부분이 내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그 양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걸 좀 낮춰줍니다. 뭐 한 5%에서 10% 정도 낮춰주면 전체적인 컴퓨터 자원에서 90%에서 95%는 내가 작업하는 쪽에 치중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5에서 10%만 다운로드 하는데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인터넷 연결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죠. 하지만 윈도우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은 좀 느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변경을 하면서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부분은 포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밴드폭 양이죠.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90에서 80%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앞쪽에서 작업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그라운드, 즉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은 좀 빨라지는 게 좋으니까 올려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면 활동 모니터라고 있죠. 활동 모니터 누르세요. 자, 지금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됐는지.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작업하는 도중에 뭐 다운을 받는다든지 하실 때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업데이트하거나 파일을 다운받으면서 작업을 할 경우 컴퓨터를 좀 더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0의 배경화면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에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한 후에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제일 위에 현재 배경 상태가 보이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사진, 단색, 슬라이드 쇼라고 나오죠. 사진을 주시게 되면 배경 화면을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사진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색이 있죠. 복잡한 배경이 싫으실 경우에는 아예 단색조 사진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이 전부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사진 한 장당 30분씩 보여지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기본 설정으로 바꾸실 때는 사용자 사진 선택 중에 여기 기본 사진이 있죠.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원래 나오던 윈도우 기본 배경 화면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일 새로운 배경 화면을 얻기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본 배경 화면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분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설치해 주시게 되면 바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 배경화면 월페이퍼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아래쪽에 보면 잠금화면이 있죠. 잠금화면 배경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추천으로 해놨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이나 슬라이드 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윈도우 추천으로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매번 잠금 화면에 진입할 때마다 다양한 세계 곳곳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매번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윈도우 추천으로 잠금 화면 설정은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잠금 화면의 빠른 상태를 표시할 앱 선택이라고 나오죠.
잠금화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지정을 해두시면 바로 진행이 되겠죠. 그 대신 이 표시할 앱은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기본 앱만 가능합니다. 눌러보시면 저는 지금 일정만 잡아놨죠. 그러면 잠금화면 상태에 날짜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알람 및 시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메일이라든지 날씨, 메모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죠. 잠금화면 그냥 쓰시는 분 많은데 잠금화면의 빠른 상태 앱에는 알람 및 시계라든지 또는 일정, 날씨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으시면 잠금화면으로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없음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로그인 화면에서도 이왕이면 이렇게 배경 그림이 나오면 좀 좋겠죠. 이래서 이런 것들도 꼭 켜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걸 끄게 되면 로그인 상태에서는 윈도우의 기본 배경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윈도우 10에서 음성을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에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이크가 있어야겠죠. 이 마이크는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시면 3,000원, 5,000원이면 구입을 하실 수 있죠. 요즘은 그런 저렴한 마이크도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녹음해보면 아주 녹음이 깨끗하게 잘 됩니다. 전문적인 용도가 아니면 그 정도 마이크만 해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하신 후에 하단 작업 표시줄에 가시면 스피커 모양이 있죠. 자, 여기에 우측 버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설정 열기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출력과 입력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출력 부분은 스피커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입력을 보시면 현재 여러분이 연결한 마이크가 떠야 돼요. 그런데 만약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눌러서 바꿔주셔야죠. 자, 이 입력 부분에 마이크가 스피커로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1, 20분씩 계속 녹음을 하셨는데 이 라인이 스피커로 입력이 돼 있는 바람에 음성이 하나도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시스템이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 20분씩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운드가 하나도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이용하실 때는 항상 여기 입력 부분에 마이크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 때 이 마이크 테스트 부분에 사운드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마이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컴퓨터에 잘못 연결을 하셨거나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음성에 반응한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치 속성인데요. 자, 입력 부분에 있는 장치 속성입니다. 출력에 있는 장치 속성이 아니에요. 입력 부분에 있는 장치 속성 들어가시면 여기에 볼륨이 있죠. 자, 이것은 스피커 볼륨이 아니고요. 내 음성을 얼만큼 크게 녹음을 할 건지 그걸 정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올려도 소리가 굉장히 적게 나온다. 그러면 입력 볼륨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입력 볼륨을 좀 높여서 하게 되면 소리가 그만큼 크게 입력이 되니까 여러분이 녹음을 하셨을 때 그 소리도 크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볼륨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설정이 끝나셨으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음성 녹음이라고 칩니다. 자, 음성만 치셔도 음성 녹음기라고 나올 거예요. 음성 녹음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음성 녹음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다 이 화면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녹음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윈도우 10의 음성 녹음기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멈춥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한 번이라도 녹음됐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요. 녹음을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우측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윈도우 10의 음성 녹음기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 자,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부터 말이 시작하죠. 앞쪽 자르고 끝부분에 소리가 끝나고 계속 무음으로 나오는 구간 있죠? 거기도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자르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자, 필요한 구간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 파란색으로
플레이 되는 곳에 위치를 앞쪽으로 옮기고요. 플레이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대요. 그럼 요 정도 가져다 놓고 요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안녕하세요 나오겠죠? 예,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끝부분은 어디가 될지 음성 플레이에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 부분에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앞뒤 공간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원본에 업데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 복사본을 따로 저장할 건지 물어보죠. 원본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면 안녕하세요. 윈도우 10의 음성 녹음기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파일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우측 하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파일 위치 열기 하시면 자, 해당 위치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파일이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폴더 버튼 있죠? 자, 요거 눌러주시면 C 유저의 본인 계정, 그 다음에 도큐먼트, 소리 녹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위치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에서 음성을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0의 화면 캡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화면 스크린 캡처가 있겠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캡처가 되게 되고요. 그 캡처된 게 클립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클립보드에 올라가 있는 캡처한 화면을 컨트롤 V로 붙여주셔야 되겠어요. 그림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포토샵도 되고요. 그림판도 되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게 되면 금방 우리가 스크린 캡처한 화면이 여기에 붙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붙인 다음에 파일에서 저장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에 윈도우 키와 프린트 스크린 키를 같이 누르는 경우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누르게 되면 금방 전과 똑같이 클립보드에 올라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클립보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금방과 같이 그림판에서 컨트롤 V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 탐색기를 열어보시면 내 PC에서 사진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스크린샷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금방 찍은 스크린샷이 저장이 돼 있겠죠. 자, 이거를 이용을 하셔도 되겠어요. 자, 지금 두 가지는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활성화된 창을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나 프로그램들이 열려 있을 경우 제일 앞에 활성화되어 있는 창을 캡처하게 됩니다. Alt 키와 프린트 스크린 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을 여신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지금 금방 캡처한 게 붙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따로 저장은 되지 않고요. 클립보드에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영역만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Shift를 누르시고요. S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메뉴가 하나 뜨게 되겠죠.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사각형 캡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서 캡처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지정한 창만 캡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것은 전체 화면 캡처가 되죠. 자, 우선 사각형 캡처는 내가 원하는 구역을 클릭 드래그해서 캡처를 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따로 저장은 되지 않고요. 클립보드에 붙여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림판 열고 컨트롤 V로 붙여주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윈도우 Shift S 또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하는 구역 캡처죠. 내 마음대로 캡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캡처가 되게 되면 자, 그림판에다 붙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캡처된 부분이고요. 바깥쪽에 까만 부분은 사각형으로 캡처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창만 캡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전체 화면 캡처 동일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프로그램에 바로가기 단축키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를 키시면 항상 사용하고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더블 클릭하고 찾아가고 하실 필요 없이 단축키 한 번으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크롬을 자주 실행한다고 하실 경우에
이 크롬의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속성이라고 나오죠? 속성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가기 키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가기 키에서 단축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키를 조합을 해서 단축키를 만드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Ctrl Alt S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Ctrl Alt S. 자, 그러면 같이 입력이 되죠?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trl Alt S를 누르면 크롬이 실행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Ctrl Alt S. 자, 바로 실행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든 단축키를 지정을 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는 지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측 버튼을 눌렀을 때 속성이 나오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포토샵 같은 거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탕화면에 아이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들고 바깥으로 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속성이 뜨겠죠. 야, 여기서 바로가기 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러면 여기 시작 버튼 눌러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전부 단축키를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계산기부터 시작해서 워드, 엑셀, 그림판, 뭐 뭐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꺼내놓고 단축키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에 꺼내놨다고 해서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꺼낸 거는 또 꺼낸 거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 꺼내놨을 때는 단축키가 지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콘의 우측 버튼을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더라도 바깥에 나와 있는 이 아이콘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단축키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지정해 놓은 바로가기 아이콘들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셔야 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편리한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축키는 크롬이나 웨일, 엣지 상관없이 전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웹 검색을 하시다가 새로운 탭을 만드실 때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죠. 이때 단축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Ctrl T 누르시게 되면 새 탭이 바로 생성이 되죠. 여기서 검색하거나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탭들이 여러 개가 열려 있을 때 탭 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Ctrl 탭과 Ctrl Shift 탭이 되겠습니다. 자, Ctrl 탭을 눌러볼게요. Ctrl 탭, Ctrl 탭.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탭으로 넘어가게 되죠. 순서대로. 자, 여기서 Ctrl Shift 탭을 누르면 뒤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trl 탭과 Ctrl Shift 탭을 이용을 해서 탭 간에 간단하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시다가 새로운 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창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Ctrl N을 눌러서 새로운 창을 열게 됩니다. Ctrl N. 자, 이렇게 되면 아예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죠. 이렇게 해서 창을 열 수 있고요. 그 다음 닫으실 때는 Ctrl W. 그러면 창을 닫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내가 웹서핑을 하고 검색한 그런 기록들을 컴퓨터에 남기지 않고 이용하고 싶을 때 쓰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시크릿 모드 단축키인데요. 자, Ctrl Shift N을 누르게 되면 시크릿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 이용을 하는 것들은 컴퓨터에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공용으로 쓰는 그런 컴퓨터에서는 이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내가 검색했던 기록들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겠죠. 자, 검색했던 기록들은 어디서 보죠? 여기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방문 기록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방문했던 사이트들이 전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금방 내가 뭘 검색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보고 숨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이 있죠. 여기서 아이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작은 아이콘으로 바꿔줄게요.
아이콘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콘을 좀 키워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이콘 정렬이 있죠. 아이콘 자동 정렬을 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이콘들을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계속 이 위치에 들어가려고 하죠. 아래로 내리더라도 계속 그 위치로 갑니다. 자, 그 대신 이렇게 자동 정렬을 하면 내가 아이콘을 들고 아무리 다른 데 가져다 놓으려고 해도 계속 그 위치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죠. 자, 이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끄고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그리드에 맞춤으로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에 놓더라도 항상 그리드에 정렬이 돼서 배치가 되죠. 중간 부분에 놓더라도 항상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그리드 맞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아이콘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이콘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측 버튼 보기에 들어가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를 끕니다. 그러면 휴지통까지 싹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콘을 잠시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시고 항상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예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포토샵을 자주 쓰신다 하시면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자세히로 갑니다. 이 자세히에서 작업 표시줄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버튼만 누르면 포토샵이 실행이 되겠죠. 자, 지우실 때는 또 똑같이 들어가셔서 포토샵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자세히 가신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해 주시면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측 버튼으로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제거를 해도 여기에는 또 들어가면 또 제거라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제거가 되죠. 자, 그 다음 또 우측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나오죠. 자, 그건 어디예요? 그거는 여기에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이 창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죠. 여기서 이렇게 들고 얹으셔도 되고요. 또는 우측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하거나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실행하거나 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똑같이 그 해당 앱을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세요. 여기서 자세히로 들어가면 여기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컴퓨터를 관리자 모드로 재시동하지 않고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 10에서 원하는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해당 부분을 읽어주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쓰시다 보면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거나 아주 미세하게 작게 글씨가 너무 작게 쓰여진 부분은 일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좀 키워서 봐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도 단축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명창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플러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플러스를 누르시면 확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윈도우와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지금 마우스가 위치한 곳에 똑같이 클릭해서 링크 그대로 다 됩니다. 단지 확대가 돼서 좀 보기가 편하다 뿐이지 나머지 기능은 똑같이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음성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시고 읽을 글씨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커서 보이시죠? 자, 여기에 클릭합니다. 8월에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름 가전 수요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역의 텍스트를 전부 읽어주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취소할 때는 윈도우 키와 ESC 누르시면 취소가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 사용을 하시다가
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확대하시고, 아니면 텍스트를 다 읽기가 귀찮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만 찍어주시면 다 읽어주니까 다른 일 하면서도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의 확대 축소 기능과 읽어주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